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안에 남은 건 국화향도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혼자네라는 말이 벽지에 붙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고요. 그 고요가 제 등을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진실을 천천히 꺼내는 손이라는 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나는 괜찮다는 말로 마음을 덮어두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사별 후 혼자가 된 한 여자가 숨겨진 두 번째 인생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지막엔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불이 하나 켜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붙잡게 해주는 작은 손잡이 같은 거라 가능하시면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집은 저 정도겠지. 그게 얼마나 큰 오해가 되는지 저는 그의 겨울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가 불쌍하다고 보던 미망인이 이 공간의 진짜 주인이 되는 장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 58이었습니다. 남편은 박성태 62. 결혼 33년째. 우리 부부는 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자재 납품업을 했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랑 꽃꽂이를 가르치며 살림을 꾸렸죠. 아이 둘은 결혼해서 다들 자기 삶이 바빴고 우리는 반찬 하나도 둘이 나눠 먹는 노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겨울비가 찬 바람에 옆으로 누워내리던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귤을 고르다가 남편이 제 손에 봉지를 쥐어주며 웃었죠. 여보, 귤은 꼭 달아야 해. 인생이 원래 좀 시잖아. 그 말이 마지막 농담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정의야 한마디만 남기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은 이상하게 미끄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가 삐하고 길게 늘어질 때 제 귀는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보호자분이라고 말을 꺼낼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그날은 마지막 사람을 뜻한다는 거요. 장례식장은 따뜻했지만 따뜻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괜찮아요로 들리지 않고 이제부터가 문제예요로 들렸거든요. 정희 씨 힘내. 아이들이 있잖아. 어머, 그래도 남편이 착해서 복받았지. 착한 남편, 복받은 아내. 그 말들이 도리어 제 속을 후벼 팠습니다. 착하고 복받은 인생이라면 왜 이렇게 허전하냐고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난방이 돌아가는 소리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우웅하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집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너 혼자야. 부엌에는 남편이 즐겨 쓰던 컵이 그대로 있었고 욕실에는 남편의 면도기 받침대가 말라붙은 거품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 딱 열흘째 되는 날 제가 열어본 건 남편의 옷장이 아니라 서랍 속 작은 가죽 노트였습니다. 장례 후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은색 열쇠 하나가 굴러나왔죠. 낯선 열쇠였습니다. 우리 집 어떤 서랍에도 맞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저는 망설이다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남편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겉으로만 보지 마.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열쇠 옆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성산동 214-7 3층. 성산동이라니.
저는 거길 갈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 거래처도 아니고 아이들도 사는 곳이 아니고 친척도 없고 심장이 괜히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사별한 아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설마는 대개 하나입니다. 다른 여자. 저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긴 거 있어?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웃고 있었죠. 대답은 없었고 집은 또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성산동으로 갔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검은 코트,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미망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얼굴이었죠. 주소대로 찾아가니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작은 간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미소노인 돌봄센터.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노인 돌봄센터? 문을 열자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났고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놓았는지 트로트가 낮게 흘렀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 사진이 붙어 있었고 손글씨로 적힌 감사 편지가 빼곡했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찾으세요? 저는 목이 마른 사람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저 박성태 아내인데요. 그 순간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어요. 박성태요? 네. 남편이 열쇠랑 주소를 남겨서 제가 열쇠를 내미는 순간 그 여자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울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뱉었습니다. 오셨군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오셨군요라니.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 여자는 제게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먼저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 여기 센터 직원들이요. 남편이 여기서 뭘 했어요? 그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여기 후원자이자 사실상 센터를 만든 분이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요? 만든 사람이요? 우리 남편이요? 네. 7년 전부터요. 7년.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7년이면 제가 남편과 매일 밥 먹고 잠들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남편은 제가 모르는 세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급히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남편분은 다른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두려움인지 제 감정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한텐 말 안 했는데요? 그 여자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는 너무 착해서 남의 짐까지 다 짊어진다. 괜히 알면 더 아플까 봐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착해서 숨겨요? 나를 바보로 봤나?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는데? 거칠고 큰 목소리. 검은 패딩에 금목걸이를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사람을 훑어내리는 눈빛. 그 남자는 제가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누구야? 새로운 봉사자야? 젊은 여자가 급히 말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손님. 손님? 손님이면 손님답게 앉아 있든가. 여긴 마음 약한 사람들 우글거리는 데야. 대표? 그 말이 딱 걸렸습니다. 대표님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대표. 근데 아줌마는 누구?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남자는 책상 위 열쇠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열쇠 어디서 났어? 그 남자의 이름은 장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센터 명의상 대표, 서류상 주인. 그런데 태도는 딱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저는 박성태 제 남편이 남긴 열쇠로. 박성태?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아저씨? 아저씨는 죽었잖아. 그럼 이제 여기랑 상관없지. 상관없다뇨? 남편이 여기 만들긴 뭘 만들어. 후원 좀 했겠지. 아줌마 후원자 가족이라고 여기서 주인 행세하면 안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확 찍어 눌렀습니다. 주인 행세요? 전 사실을 확인하러. 사실은 이거지. 남편 죽었고 아줌마 혼자고 이제 생활비 걱정될 테니까 여기서 뭐라도 챙기려 온 거. 젊은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런 말씀은. 아니, 맞잖아. 이런 사람들 많아. 죽은 사람 명의로 남겨둔 거 있으면 다 뜯어먹으려고.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검은 코트에 초라한 얼굴, 미망인.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 집도 있고 애들도 있으면 그냥 조용히 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여기 어르신들 돌보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 그 순간 상담실 밖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드르륵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문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었죠. 그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말은 너무하다. 장도윤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 계세요. 지금 센터 운영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 쪽을 보더니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아가 혹시 정이 맞니?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할머니는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태가 맨날 내 얘기했어. 우리 정이가 제일 착해라고. 그 말에 제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할머니, 낯선 남자에게 모욕을 당하는데 남편 이름이 들리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장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비웃었습니다. 보셨죠? 울어요. 역시 감성팔이. 여기서 눈물로 사람 마음 움직여서 뭐라도 얻어가려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남편 얘기 그만해.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이 센터는 지금 내가 운영해. 어르신들, 내가 먹여 살려. 아줌마는 몰라도 돼. 그때 젊은 여자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게 아니고 남편분이 남긴 서류가. 장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어차피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럼 남편이 왜 열쇠와 주소를 남겼지? 왜 겉으로만 보지 말라고 했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면 저 사람에게 제가 약한 사람으로 굳어질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남긴 노트랑 열쇠가 맞는지. 장도윤은 비웃었습니다. 확인? 어디서? 경찰 불러봐.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열쇠를 꼭 쥐고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장도윤은 껄껄 웃었습니다. 큰일? 나한테? 아줌마 세상 물정 좀 알아. 이 나이에 뭘 뒤집어. 그때
상담실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둥둥 떠 있는 햇살. 그 먼지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열쇠 하나가 아니다. 내가 몰랐던 내 삶의 문도 함께 열어준 거다. 센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에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더 큰 건 두려움이었어요. 남편이 날 속였다는 두려움. 내가 몰랐던 남편이 있었다는 두려움. 집에 들어오자 남편의 노트가 다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끝까지 넘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맨 뒷장,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정희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편지가 나왔어요. 정희야, 내가 먼저 간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내가 내 곁에서 늘 버팀목이었고 내 덕에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늘 너 자신보다 남을 먼저 살폈다.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조금 다른 삶을 살았다. 그게 배신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알아주길 바란다. 성산동 센터는 처음엔 작은 후원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을 다시 만났다. 정희야, 사실 나는 젊은 시절 큰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다. 그 빚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그 센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남길 게 있다. 내가 숨겨둔 진짜 통장과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들. 겉으로는 장도윤 명의지만 실은 모든 권한은 내가 쥐게 되어 있다. 열쇠로 3층 사무실 금고를 열어라. 너는 내가 만든 두 번째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도윤, 그 아이는 내가 2번이나 용서해준 아이야. 정희야, 너라면 마지막 한 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편지를 읽는데 제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큰 빚, 마음의 빚, 장도윤을 2번 용서. 저는 남편을 착한 사람으로만 알고 살았지 남편의 과거를 한 번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말하면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폰을 켰습니다. 생전엔 서로의 폰을 잘 보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잠금 패턴은 늘 쓰던 그 숫자였습니다. 제 생일. 잠금이 풀리자마자 메모장에 저장된 마지막 글이 떠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내가 혼자가 되는 순간 너 자신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연락처 중 도윤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메시지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도윤아, 마지막 기회다. 사람답게 살아라. 정희에게 부끄럽지 않게. 다음 날 저는 다시 성산동 센터로 갔습니다. 이번엔 검은 코트가 아니라 조금 단정한 베이지 코트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정리했고 입술에도 연한 색을 발랐습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적어도 호구처럼 보이진 않게요. 센터에 들어가자 장도윤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왔어? 아줌마, 끈질기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무실 금고 열어야겠어요. 남편이 남긴 권한이 있다네요. 권한? 무슨 소설 쓰냐? 그는 웃으며 일어나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기 다 모여봐요. 아줌마가 또 돈 뜯으러 오셨대. 센터 직원들이, 어르신들이, 몇몇 보호자들까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금고는 어디 있죠? 제가 묻자
장도윤은 비웃으며 사무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어봐. 열리면 내가 사과할게. 사무실 안은 서류 냄새가 났고 오래된 프린터가 덜덜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남편이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금고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꽂았고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장도윤이 뒤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열리겠냐? 그런 건 비밀번호도. 그런데 금고 문이 툭 하고 열렸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통장 뭉치, 그리고 공증된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위임인 박성태, 수임인 윤정희. 장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그게.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꺼내며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센터 운영 권한, 재정 집행 권한, 대표 변경 요청 권한 모두 제가 갖는다고 되어 있네요. 장도윤이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그 순간 젊은 직원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표님, 그만하세요. 공증 서류예요. 사무실 밖에서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나 저분이 성태가 말하던 정의? 그리고 결정타는 금고 맨 아래에 있던 USB였습니다. 거기엔 CCTV 영상과 회계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몇 년간 기록해둔 자료였죠. 저는 장도윤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장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줌마, 그런 거 오해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오해요? 그럼 경찰이랑 회계사가 오면 오해인지 아닌지 금방 알겠네요. 장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센터 직원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큰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미망인, 초라한 여자. 그 겉모습 뒤에 남편이 남겨둔 두 번째 인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그제야 세상이 알았습니다. 회계 감사가 들어갔고 장도윤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 식비, 프로그램 지원금, 후원금 일부가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흔적. 그가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고 금목걸이를 걸고 술자리에서 허세를 부리던 이유가 거기 있었죠. 며칠 뒤 장도윤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윤정혜 씨, 우리 좋게 끝내자. 좋게요? 서류 좀 없던 걸로 하면 안 돼? 나도 먹고 살려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남의 밥그릇을 뺏었어요? 어르신들 밥값을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내가 사과할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쏘아붙였습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어르신들 앞에서 눈물로 넘어갈 생각이면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장도윤은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센터는 흔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희 선생님, 이제 우리 진짜 살 것 같아요. 성태 씨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네. 그 말이 제 마음을 찌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게 돈만이 아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후폭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도윤과 함께 일하던 몇몇 사람들이 정의가 센터를 빼앗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미망인이 갑자기 대표됐다더라. 남편이 숨겨둔 돈이 엄청나다더라. 저는 동네 슈퍼에서 김을 고르다가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함. 사람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늘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만 판단하죠.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윤정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처음으로 제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남들에게 묻지 않고 오롯이 저에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센터를 남편의 죄책감이 아니라 희망으로 만들자.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도 다시 살자. 센터 이름이 적힌 현판은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들어와도 어딘가 눈치를 받고 직원들도 어깨를 움츠렸죠. 누군가의 기분이 운영을 좌우하는 곳, 그게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이 대표실에서 사라진 뒤 제일 먼저 바뀐 건 소리였어요. 사무실에서 들리던 고함 대신 복도에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오늘 점심 뭐야?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이거 제가 할게요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소리도요. 그런데 그 소리들이 따뜻해서 좋은데도 저는 이상하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그 고요가 있었습니다. 난방 돌아가는 우웅 소리, 냉장고 모터가 툭 하고 켜졌다 꺼지는 소리. 그 고요 속에서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였어요. 성태는 왜 이걸 나한테 숨겼을까? 센터 운영 권한이 제게 넘어오고 장도윤의 돈 흐름까지 잡아냈는데도 마음 한켠이 계속 걸렸습니다. 남편은 분명 후원이 아니라 삶을 숨겨놓고 떠났습니다. 마치 제가 그걸 알아내야만 하는 숙제를 남긴 것처럼요. 그때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섰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검은 점퍼, 손을 앞에서 비비며 눈치를 보는 모습이 딱 사람들 앞에서 크게 살아본 적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윤정의 선생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박성태 선생님이 제 인생을 한번 살려줬습니다. 직원들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습니다. 살려줬다는 말이 던져지면 그 뒤엔 늘 어두운 이야기가 붙기 마련이니까요. 최인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눈빛에서 거짓이 먼저 들키죠. 그 사람의 눈빛은 거짓이라기보다 너무 오래 숨긴 죄에 가까웠습니다. 저 20년 전 장도윤이랑 같이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이랑 저는 돈이 급해서 사기 비슷한 걸 했고 박성태 선생님이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싸움해 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럼 경찰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최인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한 번만 더 믿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때부터 노동 현장으로 끌고 다니셨어요. 제대로 일해서 갚으라고. 손에 흙 묻히면 마음도 바뀐다면서요. 순간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는 늘 괜찮아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단단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최인호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선생님이 만든 센터를 자기 돈줄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겁이 나서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가 바닥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 벌 받아도 됩니다. 근데 박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걸 제가 조금이라도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럼 여기서 일하세요. 직원들이 동시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최인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기지 말아요.
그리고 도망치지 말아요.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진짜 사람으로 살아요. 최인호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인호는 티나는 착한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닦고 어르신들 휠체어를 밀고 점심 배식이 늦으면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인호야, 너 손이 따뜻하구나. 그 말에 최인호의 눈이 벌개졌습니다. 따뜻한 손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듣고 싶었던 판결문일 수도 있거든요. 센터는 조금씩 안정됐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행정과 회계는 직원들과 함께 배워나가되 제가 잘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저는 시니어 글쓰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준 적 없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내 이야기는 내가 써봐요. 처음엔 다들 손사래를 쳤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임은 꽉 찼습니다. 남편한테 평생 말 못했던 거 여기서라도 말해도 되나? 그럼요. 여기선 다 됩니다. 그 모임이 시작되고 센터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돌봄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살아나는 곳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몰랐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미망인이 아니라 윤정이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센터 운영이 안정되던 봄날 후원자 간담회를 준비하던 날에 터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강당에 의자를 놓고 어르신들이 쓴 글을 낭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생 낭독회라고 이름도 거창하게 붙였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사연을 읽는 날, 저는 이상하게도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마치 남편이 없는 세상에 제가 대표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는 날 같아서요. 그때 최인호가 제게 USB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박 선생님이 제게 맡겼던 겁니다. 뭔데요? 선생님이 센터를 진짜 주인이 된 날에만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또?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정희에게 마지막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속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방, 남편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눈밑이 피곤으로 퀭했습니다. 촬영한 시점이 꽤 오래된 듯 했어요. 정희야, 이 영상이 너에게 간다는 건 내가 이미 없다는 뜻이겠지. 남편이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사실 센터는 좋은 일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한번 무너뜨린 적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인호다. 남편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인호를 가해자라고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 아이는 딱 우리 아이들 나이였어. 그 애가 악인이 되기 전에 누군가 한 번은 사람으로 살아도 된다고 말해줘야 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내가 2번이나 용서해준 아이야. 첫 번째는 청춘이라서, 두 번째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바꾸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정희야, 사람은 남이 대신 바꿀 수 없더라.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너에게 맡긴다. 너는 착해서가 아니라 단단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을 나는 너에게서 배웠다. 정희야, 내가 센터를 살리는 건 결국 내 인생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그대로 노트북 앞에 멈춰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착해서가 아니라 단단해서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저는 누군가에게 단단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괜찮다, 참는다, 착하다 그 말들만 들었죠. 그날 저는 간담회에서 이 영상을 틀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요. 간담회 날 강당은 작았지만 꽉 찼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분씩 마이크를 잡고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며느리였고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남편이 떠난 뒤 밥이 목에 걸렸다. 사람들이 훌쩍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도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목소리가 컸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궁지에서 나왔으니까요. 윤정혜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이 센터, 내가 운영했던 곳이야. 너는 남편 죽고 나타나서. 그 순간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도윤 씨, 목소리가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여긴 누가 운영했냐가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여긴 누가 사람답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곳이에요. 장도윤이 비웃으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제 편에 서 있었거든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강당 스크린에 남편의 영상 파일이 떴습니다. 정희에게 마지막 영상.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내가 2번이나 용서해준 아이야 하지만 사람은 남이 대신 바꿀 수 없더라. 그 순간 강당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도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의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어르신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 센터에서 저를 정희 맞니? 라고 알아보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그 한마디에 장도윤이 움찔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몰라서 당한 줄 알지? 아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 될 줄 알았어서 기다린 거다. 강당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사람 되기 싫었구나. 그 말이 장도윤의 가슴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장도윤은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최인호가 앞으로 나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갖겠습니다. 제목부터요. 저는 놀라 글을 봤습니다. 인호 씨, 제가 예전에 박 선생님께 빚졌던 돈 그리고 도윤이랑 함께 망가뜨린 것들 제가 벌어서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그는 후원자들 앞에서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센터로 들어온 실제 입금 내역과 정기 후원 계약서, 그가 밤에 택배 상하차를 하며 모은 돈,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걸어둔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2번째 기회의 진짜 모습이구나. 말로 저 변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내 이름으로 책임을 쓰는 것. 장도윤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할게. 나도 돌려놓을게.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도윤 씨, 당신이 정말로 바뀌고 싶다면 먼저 책임부터 지세요. 그게 당신이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말은 차갑게 들렸을지 몰라도 사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길을 알려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 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국화향도 울음도 사라진 자리에서 드디어 제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께 묻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도 아직 열지 않은 문 하나가 있나요? 혹시 내 나이에 뭘 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잠가두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내가 다시 열고 싶은 문은입니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겐 정말 큰 불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신 겁니다.